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는 경제란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의 인사만 해도 경제가 25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는 이념과 체제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각 신문의 일면 톱 기사부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오늘은 사진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뒤쪽을 좀 봐주시면요. 여기 보면 4명의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이 나란히 있습니다. 먼저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 그룹 회장. 자,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어제 신년회가 중기중앙회에서 있었는데 그 신년회에서 끝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장면,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저희가 이후 기사에서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겨레 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의 인사말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로 꽉 채운 신년사다. 혁신으로 저성장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고요. 25차례나 경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다. 기업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서방국가 망명 타진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군요. 2015년에 부임한 조성길 대사 대리인데요. 이탈리아 당국에 지금 신병을 보호받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당국행 희망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성길 대사 대리는요. 북한 최고위급 아들 또는 사위로 알려지고 있어서 만약에 망명이 되고 우리한테 온다면 북한과의 관계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사의 그만둔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대법원장이 임명한 지 1년 만인데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놓고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갈등을 빚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법조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 변환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신년사 화두는 뭐니 해도 경제다. 임세원법. 자, 비극적이지만 여러 가지 또 과제를 남긴 사건입니다. 한국당의 침묵, 그리고 1인 방송 대결.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한국일보입니다. 1년 만에 풀려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년 실형 받고도 뭐 논란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입니다. 자정을 넘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군요.
자, 그럼요. 여기서 석방 그 장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과연 무슨 대답을 했을까? 그 내용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출소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출소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우병우 힘내라! 우병우 힘내라! 우병우 힘내라! 석방이 되는 모습인데 뭐 굉장히 많은 사람,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꽃다발이 증정이 됐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탄핵받은 것부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가서 꽃다발을 뭐 전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뭐 국민 시선에서 볼 때는 뭐 탐탁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거다. 물론 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뭐 자유자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너무 뭐 억울하다고 일방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저 비호하는 듯한 저런 자세, 저거는 뭐 바람직한가? 과거 뭐 국정농단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을 했고 탄핵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에서 받아들여져서 처벌까지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꽃다발까지 주고 그 환영하는 그런 뜻을 보인 거, 그건 뭐 조금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개운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합해서 징역 4년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1심에서. 자, 그리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확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도 징역이 나오고 두 가지 사건에서 2년과 각각 1년 6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걸 구속 상태로 재판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1심에서 합쳐서 4년이나 지금 받은 상태인데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거고요. 마냥 가둬놓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 동안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요. 보통은 그 기간 안에 선고가 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심리할 게 많거나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기간을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피고인들 뭐 다른 사건을 받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의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풀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한범 변호사.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2심 재판을 계속 임해야 됩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임하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 전 수석이 맞닥뜨리게 될 이 법적인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구속기간이 불구속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심리상의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제 본인의 이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증거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구속 사건이 될 경우에는 이제 4개월 이내 끝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리가 길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법 사찰은 구속 기소가 돼서 1심에서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고 다만 항소심에 와서 이제 불법 사찰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 증거 인멸의 도주 우려가 없다. 충분히 뭐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개월짜리 불법 사찰 구속 기소로 있었고 그 후에 국정농단 묵인으로 6개월 구속 기간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더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할 근거가 없게 된다. 국정농단은 이미 6개월이 완료가 됐고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구속영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뒤집을 근거가 없으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이라든가 증거 신청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가 예상외로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지금 1심에서는 그 6개월 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법정 규정 때문에 재판이 좀 빨리 진행됐던 것 같다. 이제 나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증거 신청을 할 것이고 기간을 좀 달라 하면 재판부에서도 불구속 사건이니까 좀 더 기회를 드리겠다.
않을까 해서 아마 재판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한테는 유리하다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예, 상당히 좀 유리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이 이루어져서 그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일보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제목 끝에 논란이다라는 분을 딱 단어 하나를 붙였군요. 논란이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한 명의 인물. 오랜만에 또 언론에 포착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일경제입니다. 법정 나온 MB. 자, 판사가 이제 확인을 하죠. 신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진술을 해야 되니까요. 주민번호 질문에 앞자리는 얘기한 뒤에 뒷번호는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어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스 실소유 2심 첫 공판 어제 있었고요. 검찰은요. 비자금 일부 무죄는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의 전략이 바뀐 걸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B 측 증인 15명 신청 맞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이 증인들이 대부분 본인의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측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해석이 됐는데 그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심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셨겠지만은 공사실 모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다스의 돈이 대통령이 사용했다. 대통령께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좀 많이 있는데. 보셨겠지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원래 갖고 계시던 지병들, 당뇨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해결을 못하고 계시고요. 다만 구치소가 냉방시설이 없는 반면에 난방시설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조금 여름보다는 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2심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호송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간에 좀 보시면요. 약간 몸이 불편한 듯 벽을 짚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 잠깐 보였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사의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하겠다. 이런 발언도 좀 나왔고요. 자, 김수혁 교수님.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오랜만에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몸 상태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듯 그리고 재판 전략도 약간 바뀐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이제 올해 계셨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이제 좋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제 좀 비틀비틀거리시는데 원래 이제 수영생활 하다가 이렇게 외출하면 이게 좀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은 곳에 있다가 그렇죠. 넓은 곳으로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그래도 이제 예전과 달리 난방도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견디기는 이제 좀 여름보다는 낫다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체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이제 1심 끝나고 이런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환경들이 좀 이제 변화하면서 뭔가 좀 적극적인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래서 이제 1심 판결 후에 하고 싶은 말 많았지만 이제 항소심 종결시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다 끝난 뒤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벌어가면서 이제 전략을 좀 유연하게 구사하려고 하겠다. 이제 이런 의중이 이제 심중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한테 조금 더 좀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의 이제 정세 상황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대진 변호사. 증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저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1심 때는 이제 정치재판 프레임으로 좀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어떻게 재판받아도 이게 뭐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예단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2심 때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재판 과정을 조금 길게 갖고 가면서 정권 말기까지 조금 이 재판이 조금 연장 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민등록번호가 뒤에 번호 모르겠다라는 것도 물론 모든 걸 다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재판부한테 본인이 고령이라는 걸 어필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판사에 대한 약간 좀 호소라는 측면도 그렇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한테 몇 년 전, 그 십수년 전에 뭐 10년 전에 일을 물어본다고 한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여러 가지 진술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미리 포석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본인의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후반부에 갈수록 본인에 대한 지지층들은 더 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치적으로 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변왕병 변호사께서는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과 어떤 전략, 그러면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방법이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 이제 1심에서 자신의 측근이라든가 부하 직원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부를 경우에 그 사람들도 사실 다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갖는 것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경우에 그 사람들은 검찰에서 아직도 반성하지 있지 않구나. 괘씸죄가 적용돼서 자신의 수사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언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증언에 나와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그 측근들 자체가 본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 사람들은 다른 재판,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졌습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주군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그분이 시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전략적으로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이 정리되고 난 후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살필 필요 없으니까 2심에 와서는 좀 더 자유스럽게 진술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1심에서는 일부러 부르지 않고 너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네 재판은 네 나름대로 충실히 받아라. 항소심 가서 부를 테니까 그때는 이제 네 재판도 끝났고 상황이 없으니까 좀 날 좀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전략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지금 두 명의 인물,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한 두 명의 인물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요.